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럴드 경찰의 성폭행 피해자가 용의자가 됐다. 용의자는 이 가해자죠, 그죠? 가해자의 다른 이름인데 이 단계별로 이름이 막 달라요. 그래서 뭐 용의자로 쓰이기도 하고 내사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내사를 받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뭐 피의자, 기소되고 난 다음에는 피고인 뭐 이런 건데 이제 하여튼 죄를 저질렀다. 저지른 사람, 사고 친 사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기가 찬 사건의 정말 이래서 보시면 이제 강간 허위 신고는 범죄예요 라고 하면서 성폭행 피해자인데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 넷플릭스에 올라온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이 기자분이 리뷰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 이름인데 두 남성을 성폭행을 당했는데 두 남성이 이 피해자를 차에다 강제로 밀어넣은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는 곧바로, 엠마라는 사람은 곧바로 병원에 가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흘 뒤에 이제 경찰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제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피해자 조사가 아니고. 증거 영상 다 확보했는데 당신이 차 앞에서 가해자랑 키스하는 게 확인이 됐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피해자 엠마는 당시 술을 마셨긴 하지만 성폭행 기억이 너무나 또렷한데, 근데 가해자하고 키스했던 기억은 전혀 없는데 이게 영상으로 다 확인됐다고 경찰의 말에 이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이제 이 수사기법 중에서 뭐 공범이 여러 가지 있다 라고 하면은 분리해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다 불었어 라고 하든가, 뭐 증거 없는데 증거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상으로도 확인됐다는 말을 딱 하면 이제 인간의 기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한 것 같고 명확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뭐 색깔 뭐 이게 주황색이고 이게 이제 뭐 빨강색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실험하잖아요. 이렇게 다 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황색이 있는데 네 사람이 다 이걸 보고 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주황색인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 빨간색이라 하면 이제 이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빨간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기억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술도 이제 먹다 보니까 정말 다 그랬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더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지 알아요? 진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국 이제 주눅이 들고 수갑이 채워졌다는 거죠. 혐의는 허위신고죄.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없고, 허위신고는 없고, 이제 무고죄로 말씀드렸던 그거랑 거의 같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참고 곁다리로 좀 세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관련해서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건 미국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을 거의 수사 단계에서 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이걸 처벌하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이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하죠. 증인으로 가가지고도 막 거짓말 했다가 말 뒤집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짓말을 우습게 하는데, 이제 이 무고죄 같은 게 문제될 수 있다. 꼭 명심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얼마 전 성폭행 허위 신고로 체포됐던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얼마나 되게 억울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키스 영상을 이제 어디에서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차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엠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경찰은 누군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거로 활용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CCTV조차 없었다. 이제 없는데 있었다.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에도 이런 좀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막 그 뭐죠? 부산거래였나? 그 막 유승범 맞죠?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떨어지는 분을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진범 맞았고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범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자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사례는 웬만뿐이 아니었다. 확인된 사례만 200건.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여성은 성폭행 신고 12시간 만에 허위신고죄를 구치소에 향했고 또 억울한 나머지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반면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가해자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경찰의 조사 패턴 한결같았다. 영성 증거랑 당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뒤 점점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트라우마와 기억 혼란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진술을 철회한다. 근데 이러면 철회하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진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고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이제 오히려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경우가 이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진술을 철회하면 이걸 역용해서 오히려 수갑을 채워버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이런 거 정해 이제 막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역으로 가해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도 막 나는 상호 합의하에 좋아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강제로 한 건가? 라는 이제 막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잠 못 자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해 드린다 이런 취지는 아닌데 적어도 부담 없이 상담하고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자백을 할 건지 그렇지 않은지 무조건 부인한다고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형을 다툴 건지 아니면은 또 변호인 선임할지 아니면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합의금으로 쓸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중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 형태는 경찰의 편의 차원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수사 인력은 거의 충원되지 않는 현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를 압박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허위신고 혐의로 피해자를 기소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건 정말 사악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찰 편의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제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사기죄로 이제 압박하는 아니면 또 뭐 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서 택도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계약 파기해가지고 뭐 그러면 그냥 민사상의 계약 해제 사안이고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사안이고 이렇게 하면 형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사기로 고소하거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는다는 게 확실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걸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이 사람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압박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건데 그럼 다 무고로 엮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건데 이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사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고소인이 난 이건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저 사람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거 업무방해는 사실은 구성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압박 수단으로 얼마 전에 상담해 드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경찰서 맨 처음에 찾아간다 했잖아요.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편의 차원에서 대부분 이건 사기죄 안 돼요, 업무방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이제 사건 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 인력은 충원되지 않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이제 경찰한테 수사 전결권을 줘가지고 경찰한테 힘을 실어준 것 같지만 경찰에 있는 일선에 있는 이 실무자들은 엄청 싫어해요. 이 상황을 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직이 또 힘이 세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건은 많아지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피해자를 압박해가지고 신고를 철회하기로 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집에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으면은 이제 민사소송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소송하게 되면은 뭐 당장 법원의 문턱이 낮지 않잖아요. 변호사 비용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도 고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형사하고 민사하고 구분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사는 소송 제기를 줄여서 이제 제소한다. 형사는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제 검찰에서 공소 제기하면 기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고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도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문턱이나 이제 법에 호소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연히 그냥 민사소송 하시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왜? 자기들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최근에 넷플릭스 공개된 피해자 슬러시 용의자라는 다큐인데,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바뀌는 억울한 사례들, 미국에서 이제 비일보의 사회적 원인을 파헤친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그렇게 비일비재하진 않을 거예요.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고. 하지만 이제 가해자들, 피해자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혀절단 사건 있었잖아요. 이거도 되게 오래, 그러니까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 가해자가 이제 막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이걸 이제 키스를 당하다가 이 상황을 목면하기 위해서 혀를 잘라버리죠. 깨물어가지고. 그러니까 혀 절단상. 그러니까 이 혀를 잘린 가해자가 중상해로 이제. 이것도 웃겼죠. 처음에는 이 강제 추행 부분을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근데 우리 이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어가지고 피해자가 중상해죄 가해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이제 중상해 구성요건이 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를 주장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당시 피해자가 지금 재심 청구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이나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취재는 경찰 수사에 국한되어 있을 뿐 검사, 사법부, 정책에까지 얽혀있다 강조한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엠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 피해자에서 용의자가 됐고 성폭행을 처리할 권한이나 존엄성을 갖지 못했다. 생존자가 당신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괴물, 이 성범죄 가해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지나치게 이제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는다. 손방망이 처벌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자칫 잘못은 이런 식으로 무슨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전과 따졌는데 전과자가 낙인이 돼서 아무런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 문제지만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과자인데 전과는 있는데 동종 전과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또 아니면 집유기관 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실효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집행을 유예해놨던 이 실형 같은 경우에도 또 집행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봐주면서 막 그냥 벌금으로 선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사람이 통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괴물이 돼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해자로 엮이거나 이제 피해자로 엮였을 때 이제 이 사법 당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고, 이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분들은 갔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 수 있죠. 인간의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막 가지 마시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준비를. 뭐 예행 연습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자신에게 뭐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도 미리 충분히 수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피조사자 입장에서 조사자가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한테 불리한 증거 이런 거를, 그냥 난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담을 할 때도 나한테 유리한 증거나 사실에 대해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데 저쪽에서 나를 조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가서도 이제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불리한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해서,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그걸 변명 내지는 소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혀 뭐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하다가 훅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당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해자로 억울한 상황을 당하시든 피해자로 억울한 상황을 당하시든 조사 준비든 이후에 시스템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고, 그 만반의 준비는 전문가와의 상담, 그리고 뭐 또 나한테 불리한 증거조차도 차곡차곡 수집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건 제가 전문가하고 상담 이런 거를 오해하셔서 무조건 예를 들어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 그 사람 변호사한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신경 쓰지 마라, 그 신경 선임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신경 쓰지 않을 때,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건 수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의심하지 마시고, 저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변호인 선임할 만한 건인지 그렇지 않은 건인지 이제 견적을 받아보는 의미에서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되시겠다. 메일도 좋고 문자도 좋고 많이 주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